지리산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 이곳에서는 봉섭이라는 총각이 나이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이른 새벽이면 지게를 둘러매고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거나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의 어머니 역시 품삯일을 하며 살림을 도왔지만 반년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좀처럼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였지요. 봉섭아, 이제 일 나가니? 아이고, 내 이렇게 일도 못하고 있으니 네가 괜히 더 고생이구나.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요? 제가 거 산에서 좋은 약초랑 구해올 테니까 얼른 기운 차리셔야지요.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너도 장가갈 준비를 할 텐데. 괜히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참말로 미안하구나. 아이고 어머니, 저는 아직 장가갈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랑 이렇게 지내는 것이 참말로 마음이 편해서 좋구만요. 그런데 혹시 말이여, 너 마음에 둔 처자는 없느냐? 아무리 네가 말이 없고 묵묵한 성격이라지만 혹 마음에 둔 처자가 있다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고 한번 데려와 보거라. 봉섭아, 봉섭이는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듯 그저 웃음으로 넘겼지만 그의 얼굴에 드러나는 홍조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거거 이러다 늦겠구만요. 저는 이만 산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에게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봉섭이에게는 마음 한편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매향이라는 처자였습니다. 1년 전 봉섭이 나무를 팔기 위해 산 아래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그녀를 본 이래로 봉섭이는 매번 매향이 집 앞에 들러 그녀의 아버지 몸에 좋다는 약초를 챙겨다 주었고, 매향이 역시 그런 봉섭이의 노력에 마음을 열게 되어 지금까지 서로의 부모님 몰래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그날도 역시 봉섭이는 나무를 팔고 매향이의 아버지에게 드릴 약초를 품고 항상 그녀를 만나던 마을 당산나무에 도착하여 매향이를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지금쯤이면 매양씨가 올 때가 이미 지났는데 거오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라냐? 오늘따라 참말로 늦는구만. 그날따라 매향이는 나오지를 않아 이상한 예감이 든 봉섭이는 슬쩍 매향이 집이라도 지나가 볼까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멀리서 매향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요. 워우 오메, 매양씨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향이의 얼굴이 평소와는 다르게 한층 어두웠고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기에 봉섭이 묻자 매향의 입술은 떨리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봉섭 씨 두 달 후면 저 시집을 가구만이요. 무엇이라고요? 지금 시집이라고 했습니까요?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집을 간다니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둘을 만나는 것을 봐버리셨습니다요. 아, 아버님이요? 그것이 그러니께 며칠 전에 말이어요. 매양아, 하나뿐인 딸 자식인 너를 그런 가난한 곳에 시집 보내서 내 고생시키고 싶지 않구만. 내 안 그래도 이미 매파를 통해 농사를 크게 짓는 집에 혼처를 알아놨으니 니는 그리 알고 2달 후에 거 시집 갈 준비를 하거라잉. 아, 아버지 비록 봉섭 씨가 부자는 아니지만 말이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니 절대 저를 굶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요. 여태까지 아버지에게 드렸던 약초도 다 봉섭 씨가 가져온 것이었구만요. 아이고, 이것이 아주 나이만 먹었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몰라서야. 가난한 집 자식은 거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해봐야 그저 밑바닥을 못 벗어나는 것을. 아무튼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 봉섭인지 뭔섭인지 하는 놈한테 네가 시집가는 꼴은 못 보겠으니까 네 정 그놈에게 시집을 가고 싶으면 나랑은 아주 부녀의 인연을 끊고 가야 할 것이구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매향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봉섭 씨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는 해도 어떻게 제가 하나뿐인 딸로서 아버지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말로 미안합니다. 매향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서서 발걸음을 집으로 향했습니다. 봉섭이는 그녀를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돌아가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매향이와 헤어지고 이별의 아픔을 술로 달래기 위해서 주막을 찾은 봉섭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더 내어주시오. 봉섭이 자네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또 처음 보는구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단 거?
주모의 물음에도 봉섭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술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며 뜨겁게 몸에 퍼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의 차가운 가슴 속까지 녹여주지는 못하였지요. 돈, 그놈의 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현상 유지하는데 내가 돈 없이 태어난 것이 내 잘못인가? 참으로 하늘도 야속하시구만. 아, 내가 태어나서 평생 남의 물건 한 번 탐한 적이 없고 어머니 잘 모시며 정직하게 살아왔건만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다 주신단가? 참말로 신령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는 것이구만. 주모, 나 거서고 술 한 잔 더 내어주시오. 봉섭이 슬슬 꼬부러지는 혀로 주모에게 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봉섭이 총각 여은 술값 낼 돈은 있는 것이겠지? 아, 주모도 돈. 그놈의 돈 소리 좀 안 할 수 없습니까요? 네, 이놈의 돈 때문에 참말로 서러워 죽겠구만. 아이고. 봉섭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고 결국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주모 말숙이는 그런 봉섭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없이 술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고는 미안한 듯 말을 하였지요. 아니 술 파는 사람이 당연히 거확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봤다고 사람 무한스럽게 눈물을 보여버리는가. 참말로요 이거는 내가 살 테니께. 뭔 일인지는 몰라도 너무 속상해하지는 말라고. 밤은 깊어가고 봉섭이의 울음소리는 가난한 이의 한탄처럼 주막 안을 서글프게 채워나갔습니다. 다음날 봉섭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산으로 향했을 그였지만 오늘은 숙취 때문에 해가 중천에 걸려서야 일어나게 된 것이었지요. 이놈아 술도 못 마시는 놈이 어제는 무슨 놈의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돌아왔다냐? 너 무슨 일이라도 있던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봉섭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그저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지요. 늦었구만요. 일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놈아 힘을 써야 하는 놈이 일을 나가더라도 밥은 먹고 나가야지. 봉섭이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시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때는 추석이 이미 지난 터라 제법 쌀쌀한 바람이 산으로 오르는 봉섭이의 뺨 위에 앉았습니다. 봉섭이는 몸을 움직여야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기에 부지런히 산을 올랐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매향이의 생각만이 가득 차 있었지요.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뿐인 딸로서 부녀의 인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참말로. 정말 날이 추운 것이다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냐? 봉섭이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평소보다도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슬슬 나무를 하려는 순간 숲속에서 어디선가 희미하게 사람이 앓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것이 지금 무슨 소리냐잉? 잠시 도끼를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산새 울음도 짐승 울음도 아닌 분명히 사람이 앓는 소리였지요. 이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참말로 이상하구만. 이것이 저쪽에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말이오. 봉섭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움켜쥐고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산을 다니며 나무를 했지만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적은 일찍이 없었지요. 마침내 소리가 가까워진다고 느껴질 때쯤 그의 눈앞에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무슨 일이다냐? 내가 산속을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이런 초가집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집이 생긴 것이라냐?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구만. 또 다시 집안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오자 봉섭이는 조심스럽게 초가집의 문을 열고는 들어갔습니다. 봉섭이 조심스레 창호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바깥보다도 싸늘한 느낌이었고 방의 한 귀퉁에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 노인은 초췌한 얼굴로 이불 한 장 없이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몸이 불덩이같이 뜨겁구먼. 이거 잘못하면 산속에서 큰일이 날 수도 있겠는데. 이대로 노인을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봉섭이는 부엌으로 가서 자신이 해온 나무를 아궁이에 넣고 불을 지피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그는 솔 껍질을 벗겨 죽을 쑤어서는 그 노인에게 가져가 먹이며 정성스레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고 그 노인은 자신을 돌봐주는 봉섭이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지요. 어르신 참으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이제 한 곱이 넘긴 것 같구만요. 제가 내일 다시 들를 테니 오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주무십시오. 이제 곧 방도 따뜻해질 겁니다요. 노인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봉섭이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노인을 힐끔 바라보고는 조용히 산속의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봉섭이는 산에 오르기 전에 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어머니, 거 밥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날이 점점 더 추워져서 그런지 산에서 일을 하다가도 배가 고파서 아주 큰일이구만요. 워웜의 못이라. 아 봉섭아 진작 말하지 그랬냐잉. 내 오늘부터는 아주 밥을 곱절로 싸줄 테니 걱정하지 말어라. 봉섭이는 그렇게 어머니가 싸준 밥을 가지고 나무를 하기 전 노인의 초가집을 먼저 들렀습니다. 봉섭이 초가집에 도착하면 먼저 방안을 따뜻하게 덮이고는 일면식도 없는 그 노인을 돌보는데 정성을 다하였지요. 그러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노인 역시 처음과는 다르게 얼굴빛이 좋아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기를 열흘. 그날 역시도 봉섭이는 나무를 하기 전 그 초가집으로 향하였지요. 봉섭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전과는 다르게 그 노인은 몸이 다 나았는지 환한 얼굴로 봉섭이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 어서 오시게. 아이고 어르신, 이제 기운을 다 차리셨구만요. 참말로 다행입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마 이 깊은 산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야. 참으로 고맙구만 그래. 그나저나 자네 역시 형편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뜻 나서는 것이 참말로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구만. 아닙니다요, 어르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말이오요. 내 자네에게 보답으로 줄 것이 다른 것은 없고 내가 가진 재주라고는 오직 그림을 그리는 것뿐이니 내 자네에게 그림이라도 그려주겠네. 잠깐 옆에서 기다리겠나? 그 말을 마치고 노인은 한쪽에서 자필묵을 꺼내더니 조용히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푸른 소나무, 굳건히 뿌리를 내린 바위, 그리고 그 바위 아래서 졸졸 흐르는 맑은 샘물까지 마치 살아 숨쉬듯 생생한 풍경이 펼쳐졌는데요. 그림을 완성한 후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붓을 다시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혹시 모르는 일이니? 내 이것도 그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만. 그러더니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 속에 다시 흰 두루미 한 마리를 그려넣고서는 봉섭이에게 그림을 건넸지요. 내 돈이 있다면야 생명의 은인인 자네에게 돈으로 보답을 하고 싶네만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뿐이라 대신 그림이라도 받아주겠는가? 아이고, 어르신 이것이 참으로 멋진 그림 같습니다요.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그럼 저는 어르신께서 괜찮은 것도 확인하였으니 이만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봉섭이는 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품속 깊이 그림을 간직한 채 나무를 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한참 동안 땀을 흘리며 나무를 하던 봉섭이는 잠시 동안 쉴 겸 나무 그늘을 찾아 그곳에서 숨을 돌렸지요. 그때 문득 노인이 그려준 그림이 떠올라 품속에서 조심스레 그림을 꺼내들었습니다. 하거 저 샘물 참말로 시원하게도 생겼구만. 그림 속의 샘물이 실제하는 것 마냥 워낙에 현실같이 보였기에 봉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그림 속의 샘물에 가져다 대었는데요. 그 순간 쪼르르르 그림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봉섭이는 깜짝 놀라 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오? 봉섭이 그림에 손을 대니 실제로 그림 속에서 맑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마르던 차였기에 봉섭이는 다시 손을 뻗어 그림 속에서 흐르는 물을 한 움큼 떠서 마셔보았지요. 어라? 이게 물이 아니라 술이구만 술. 웜에 그런데 갑자기 몸이 왜 이렇게 가볍다냐? 방금 전까지 그렇게 피곤했었는데 말이오. 봉섭이 술을 마시자 몸에 쌓여 있었던 피로가 씻기는 듯 내려가고 도끼질로 쑤셨던 어깨는 한순간에 가벼워졌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술이 아니구만. 이것이 뭔가 심묘한 힘이 있는 그런 술 같은디. 안 되겠구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노릇인지 내 그 어르신께 여쭤봐야겠구만. 봉섭이는 이 놀라운 선물을 준 노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도 하고 그림에 대해서도 물어볼 겸 해서 서둘러 일을 마치고 곧바로 노인이 있던 초가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웜에 이것이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구만.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던 초가집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봉섭이는 귀신에 홀린 듯한 기분에 한참을 그곳에 서 있다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봉섭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산에서 만난 노인과 그에게 받은 그림, 그리고 그림 속 샘물에서 술이 나오는 이야기까지 숨도 고르지 않고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봉섭아, 너 술도 안 취한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는 것이냐? 허무맹랑한 소리도 정도란 것이 있는 것이제. 아니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요? 하이고 이거 안 되겠구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으니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 내 속이 시원하겠구만요. 봉섭이는 조심스레 품속에서 다시 그림을 꺼내고는 술잔을 그림 속 샘물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쪼르르르 그림 속 샘물에서 맑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나와 술잔을 가득 채웠지요. 엄마야, 네 말이 참말이었구만. 봉섭아. 이것이 무슨 귀신의 장난이란 말이냐. 그림에서 술이 다 나오다니 말이요. 인자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나저나 어머니도 한 잔 드셔보셔요. 봉섭의 어머니는 조심스레 술잔을 받아들고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천천히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머니는 깜짝 놀라 그동안 아팠던 허리를 감싸 쥐고는 몇 번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봉섭아, 내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구만. 요 며칠간은 걷기 힘들 정도로 아팠는데 이게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어머니 그것이 참말입니까? 참말이고 말고 봉섭아. 이것이 무슨 술이 아니라 약이라도 되는 것 같다. 웜에 그러면 말이어요. 어머니, 이것이 진짜 약효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 봐야겠구만요. 이후 봉섭이는 평소 몸이 불편하던 마을의 노인들과 병약한 이웃들을 찾아가 조심스레 술을 권했습니다. 아이고 봉섭아, 이것이 정말로 네 어머니 허리도 낫게 한 그 술이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요. 어르신, 저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아실 겁니다. 봉섭이가 건넨 술을 반신반의하며 한 모금씩 들이키자 사람들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밝아졌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전혀 걷기조차 힘들었는데 술 한 모금에 다리 저림이 씻은 듯이 날아가는구만. 어머, 내 위장이 아주 불덩이 같았는데 속이 말끔해져 버리는구만. 그러면 봉섭아, 내 니한테요 술값으로 얼마를 줘야 하냐잉? 하이고 어르신,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평생 얼굴을 알고 지낸 어르신께 어떻게 돈을 바꿨습니까? 봉섭이의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픈 곳이 씻은 듯이 났자 봉섭이네 술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어느 순간부터 외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몸이 아파 술이 필요한 사람과 술을 팔아 한몫해 보려는 장사꾼 등 다양한 사람들이 봉섭이의 집을 찾게 되었지요. 그들이 술을 사기 위해 앞다투어 경쟁하며 높은 값을 치르니 순식간에 봉섭이는 말 그대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봉섭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 아래의 마을로 이사를 가 그곳에서 기와집을 장만하였지요. 그림 속에서 나오는 술 덕분에 가난했던 나무꾼은 더 이상 산에서 나무를 할 필요도 없이 이제는 하인을 부리며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봉섭이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였던가 그 매양 씨가 시집을 간다고 한 날이 안 되겠구만. 내 매양 씨를 떠나 보내더라도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은 한번 보고 보내야 마음이 후련하겠구만. 그리하여 봉섭이는 새로 장만한 도포를 말끔히 차려입고는 매양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봉섭이 매양이의 집에 방문하자 봉섭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매양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봉섭이를 마당에서부터 맞이하였는데요. 아이쿠, 이것이 다 누구신가? 우리 예비 사위가 다 이렇게 찾아왔구만. 네?
어르신 예비 사위라고요. 어르신이 뭔가 어르신이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게 이서방. 내가 말이오. 글쎄 매양이가 나이가 차서 매파를 통해 혼처를 구한 이후에서야 우리 매양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네. 봉섭이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매향이 아버지의 말에 헛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으로 다행인 것이 내 자네를 생각해서 혼례를 치르기 전에 그 혼담을 취소했지 뭔가? 그리고 언제 자네가 우리 집을 찾아줄까 하며 아주 코가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구만. 자, 우리 매양이가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들어가 보시게나 이서방. 알겠습니다요. 어르신, 아니 장인어른. 봉섭이는 속으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다 있나라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매향이와 함께할 수 있다면 과거의 일쯤은 이제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향이의 방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안에는 여전히 단정하고 고운 모습을 하고 있는 매향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봉섭 씨, 하이고 매양씨, 아니구만. 인자는 부인이라고 불러야 쓰겄구만. 그동안 참말로 마음 고생 많았구만 그려. 내 이렇게 자네를 데리러 왔네. 그리하여 우여곡절 끝에 봉섭이는 매향이와 그토록 염원하던 혼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고 마침내 봉섭이의 인생은 부족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게 되었지요. 봉섭이 이사온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홍배대감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고 특히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와 움직이는 것도 힘이 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아주 귀한 술을 구해왔구만요. 이 술이 어떤 병이든 다 낫게 해준다고 안 그럽니까? 내 30냥이나 주고 겨우 한 잔 받아왔는데 얼른 한번 드셔보시오. 무엇이라?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술 한 잔에 30냥. 그 귀한 돈을 술 한 잔에 쏟아붓다니? 내가 아무리 병들었다지만 애편 내가 사기를 당해도 아주 제대로 당했구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술을 내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 그런 말을 다 하십니까? 몸이 아픈 것도 모자라 아주 마누라까지.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려 내 속는 셈치고 마셔볼 테니 한번 줘보시게나. 홍배대감은 한심하게 부인을 쳐다보고는 마지못해 술잔을 집어들고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술이 입안으로 들어오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더니 몇 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릎의 고통이 마치 물에 씻기듯이 사라져갔지요.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이 참말로 신기한 일이구먼. 그는 놀라서 벌떡 일어서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나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걸음을 옮겨보았습니다. 마누라? 아니 부인, 이 신기한 술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왔는가? 얼마 전에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온 봉섭이라는 사람이 판 술이구만요. 지금 그 사내가 파는 술 이야기로 아주 마을이 떠들썩하다니까요. 그려? 오호라, 그것이 그렇단 말이지. 그날 밤 홍배대감은 자신을 위해 몰래 이런저런 일을 처리해 주던 신보 명옥이를 조용히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명호가 네 말이다. 최근 마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봉섭이라는 사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예, 들었습니다요, 대감님. 그자가 병을 낫게 하는 신비한 술을 판다며 마을에 소문이 자자하더구만요.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구나, 명호가. 너 말이다, 그 봉섭이라는 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그 술이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좀 알아봐줘야 쓰겄다. 그러면 술을 훔쳐 오라는 말씀이십니까, 대감님? 아니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돈으로 사면 그만인 거지.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훔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우선은 그자가 어떻게 그런 신묘한 술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을 좀 알아오너라. 알겠습니다, 대감님. 그리하여 다음날 밤 명옥이는 검은 옷과 복면 차림을 하고는 봉섭이의 기와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마당 한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으니 봉섭이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 술병을 들고 별채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지요. 이 방에 술을 보관을 하는 모양이로군.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문 앞까지 접근한 뒤 조그마한 송곳을 꺼내 문에 작은 구멍을 뚫고는 구멍 너머로 방안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이라? 명호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지.
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대감님, 저는 분명히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구만요. 봉섭이라는 자가 방 안에서 그림을 펼쳐놓고 그 그림에서 나오는 술을 병에 따르고 있었습니다요. 저도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만 봉섭이는 술을 직접 빚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요. 홍배대감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명옥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기에 겉으로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명옥이의 말을 곱씹고 있었지요. 그래, 저 만병통치약 같은 술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술이 그림에서 흘러나온다고? 그것도 말이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알겠구나. 명호가 그 알아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거라. 명옥이는 홍배대감의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곧 고개를 숙이고는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그래, 그림이라. 술이 그림에서 나온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그림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렇지. 그런 수가 있었지. 잘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당하게 받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만. 허허.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홍배대감은 원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지만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요. 홍배 이 친구야. 내 자네 무릎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다만 이렇게 직접 보아도 참으로 믿을 수가 없구만 그래. 네, 원님. 원님께서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봉섭이란 자가 만드는 술 덕분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습니다요. 허허. 몇 년 동안 의원을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던 그 무릎이 단 한 잔의 술로 났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구만. 맞습니다요, 원님.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거를 들고 왔습니다요. 오 그래. 그 말인 즉슨 혹시 그 술에 대해 무언가 알아낸 것이 있다는 뜻인가? 홍배대감은 주변을 살피며 자리에서 살짝 몸을 숙이고는 낮고 신중한 목소리로 원님께 말을 건넸습니다. 원님, 제가 이 술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하나 있습지요. 그리고 원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얻었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큰 힘과 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듣더니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천천히 음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봉섭이는 영문도 모른 채 그림과 함께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마을에는 봉섭이가 관아에 불려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아로 모여들었고 관아는 송사를 보기 위한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원매, 봉섭이가 송사에 휘말렸다고? 아이고 그 봉섭이가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거의 돈도 안 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술도 나눠줬는데 말이요. 그렇게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봉섭이는 그림을 품속에 넣고서는 원님의 앞에 섰습니다. 봉섭이 니놈이 정체불명의 요사스러운 그림에서 나온 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렸다. 원님, 저는 결코 사람들을 속이거나 해코지 한 적이 없습니다요. 저는 그저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구만요.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그림은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지 절대로 위험한 물건은 아닙니다요, 원님. 봉섭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자 원님은 콧방귀를 뀌고는 비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네 술을 마시고 병이 낫기는커녕 도리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단 말이다. 여봐라, 증인을 데리고 와라. 그 순간 홍배대감이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원님 앞에 선 그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원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지요. 원님, 저의 부인이 이자가 파는 술이 모든 병을 고친다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무려 30냥이라는 거금을 내고 술을 샀습니다. 하지만 이자에게 산 그 술을 마시고 저는 무릎이 낫기는커녕 그날 밤 온종일 구토와 복통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여지껏 없었구만이요, 원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님. 제 술은 누구에게도 여태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봉섭의 호소에도 홍배대감은 이미 준비된 눈물까지 흘리며 더욱더 봉섭이를 몰아쳤습니다. 술 한 잔에 30냥이라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원님 이자의 그림을 뺏지 않고 계속 놔둔다면 저 같은 피해자가 속출하여 마을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원님은 홍배대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봉섭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봉섭이, 자 네가 결백하다면 그 그림을 내놓아 증명해 보이거라. 이후 나와 마을 이방이 그 그림에서 나온 술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본 후에 정말로 이상이 없을 시에 그때 다시 너에게 그림을 돌려주도록 하마. 봉섭이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어 원님에게 건넸습니다. 원님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는 천천히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그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원님 왜 그러십니까요? 분명히 그림 속 나무 옆에 두 두루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그림에 손을 대자마자 두루미가 사라져 버렸구나.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맑았던 하늘은 순식간에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잉?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날이 맑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변하다니. 그때였습니다. 먹구름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하늘을 가로지르며 집채만한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내려왔습니다. 그 두루미는 날개짓을 하며 관아 마당에 내려앉았고 두루미의 등 위에서는 한 노인이 뛰어내려와 가볍게 땅에 착지를 했지요. 워메. 어르신 아니십니까? 그는 말없이 원님의 손에 들린 그림을 낚아채더니 곧바로 봉섭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내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안전책으로 두루미를 그려 놓았건만. 이 노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관아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여봐라 이자를 당장 잡워웜에. 원님이 말을 하는 동안 노인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턱에서는 흰 수염이 길어지고 그의 옷자락은 하얗게 빛이 났는데요. 어르신이 아니라 신령님이셨구만요. 신령님이 된 노인은 봉섭이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어 보이고는 내 그동안 인간사를 몇백 년이나 지켜보았는데 마음이 착한 이들은 종종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나쁜 이들은 언제나 나의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는구나. 그의 말이 끝나자 산신령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거대한 두루미가 관아로 날아들더니 신령님을 태우고는 원님과 홍배대감을 낚아채 그대로 하늘로 솟구쳐 올랐지요. 이럴 수가 사람 살려. 원님과 홍배대감은 하늘에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몸을 버둥거렸지만 두루미의 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들의 절규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곧이어 어둡게 뒤덮였던 하늘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지요.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님의 심판이었다는 것 말이죠. 그날 이후 봉섭이의 그림에 대한 소문은 온 마을을 넘어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원님과 홍배대감을 두루미가 하늘로 끌고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화자되자 누구도 감히 봉섭이의 그림을 탐내려 하지 않았지요. 봉섭이는 관아에서의 일을 겪은 이후 돈의 탐욕에 대한 무서움을 깨닫고는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술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며 돕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봉섭이의 집에는 이전과 다르게 장사꾼이나 그 술을 이용하여 한몫 벌어보려는 사람들이 아닌 봉섭이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